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내년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선거가 함께 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등도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재보궐선거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의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실시합니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현재까지 9개 선거구라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기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살펴보면 시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보궐선거 등 2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경상남도 의령군 1건,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등 2건,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등 4건입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0년 12월 8일부터이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 구시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2월 25일부터입니다. 군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1년 1월 24일부터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월 2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5일인 4월 2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법령에 따른 선거관리 사무를 위탁 신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에는 대한체육회의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24일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데요. 이번에 회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신청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선거 참여 투표 절차, 그 밖의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선거관리에 위탁 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 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 사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 등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위탁 신청을 해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장 선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정하돼 2021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도 선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은 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위탁선거를 포함한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우리나라 선거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과정 중인 자 또는 소지자와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선거정치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공모기한을 넘겨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 공모 대상으로 이월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고 선거연구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연수원은 10월 중 심사를 거쳐 논문 게재 대상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입상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선거연구 제13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서, 논문 작성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관공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관공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첫째, 일반 공중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대화가 의리나 인정 등 다분히 정서적이고 비본질적인 요소에 치우쳐 선거인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가 행하여질 개연성이 있으며, 셋째,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후보자 측에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넷째, 후보자 측 입장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호별 방문의 유혹에 빠지게 됨으로써 경제력이나 선거운동원의 동원력이 뛰어난 후보자가 유리하게 되는 등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호별 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 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 사무실은 호별 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관공서 사무실 중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은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담당 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방문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 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회의장이나 주민센터 또는 시청의 민원 업무 공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주민센터 회의장은 처음부터 일반 주민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이고 주민센터 또는 시청의 민원 업무 공간은 민원대 내부 공간에 민원 업무를 위한 직원용 공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전체의 주된 용도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것이고 구조상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 통상적으로 주민이나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공서 사무실 중 주민센터 회의장, 주민센터 또는 시청의 민원 업무 공간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라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관공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군이죠. 백성을 위해 노력했던 세종대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 역사를 걷다의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극 주인공을 꿈꾸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은 1인 역사 꿈나무 배우 전예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여정을 저와 함께 할 건데 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만날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볼 인물 누굴까요? 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집회 속 주인공입니다. 집회요? 집회하면 광화문이고 광화문 하면 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시군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그죠? 네.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속에 숨어있는 민주주의를 한번 볼 거예요. 조선시대와 민주주의요? 네, 굉장히 생경한데. 궁금하죠? 빨리 가볼까요? 가봐요. 네. 약간 데이트 코스인데요, 여기는? 그죠? 여기 거니기 아주 좋은 곳이었네. 여기 또 우리 들어왔으니까 네. 또 세종대왕 또 얘기를 또 해야죠. 그죠? 우리가 만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혹시 세종대왕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건 한글이죠. 훈민정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나란 말씀이 징기게 달아 문자가 서로 달라. 그걸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일단 뭐 훈민정음 그러면은 이름에서 이미 만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표현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또 글로 표현하길 원했던 게 세종대왕이죠.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까지 연구를 하셨을 그 공간, 집현전에 대해서도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집현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집현전이요? 우선 책이 많고 똑똑하신 분들 많고. 맞습니다. 즉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왕의 정책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공간이 바로 집현전이죠. 한마디로 이 집현전은 세종의 브레인, 두뇌이자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정책연구소. 집현전 안에서 그럼 또 엄청난 책들이 또 쏟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도서들이 있을까요? 집현전에서 나온 책들 중에 혹시 아는 책들 있나요? 아는 책. 가장 유명한 책은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농사가 중요했던 시기니까 농사직설이 있겠죠? 강의라도 듣고 오셨어요? 너무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백성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는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드는데요. 이 농사직설이 대박이에요. 전국 각지에 수십 년 동안 농사만 지었던 베테랑 농부들의 노하우를 다 취합을 해서 만든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요점 정리 노트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지 씨는 혹시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일단 발명왕. 발명을 발명왕.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럼 뭐 어떤 거 만드셨는지도 혹시 아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해시계, 치구기. 다 아시네. 그죠? 해시계는 말 그대로 해의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이때 다들 아시는 장영실이 이 해시계를 만들어요. 앙부일구라고 해서요. 근데 여기서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를 완성한 후에 여기 종묘 앞이랑 광화문 우체국 앞에다가 시계를 설치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백성이 골고루 살필 수 있게. 그렇죠. 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눈금도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물 그림을 넣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시간을 볼 수 있게끔. 보는 방법을 알려줬겠네요. 네네네네. 또. 그런데 해시계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죠. 맞아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지금 날씨가 흐리면 해의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물시계예요. 물시계요? 물시계는 좀 생소하네요. 물시계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그게 바로 자경루죠. 그게 그거였구나.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장영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 자경루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장영실. 근데 삑 틀렸습니다. 그럼요? 물시계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어요. 왜냐면 해시계가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예요. 자동이요? 시간이 되면은 동물들이 나와서 북도 치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물시계에다가 알람 기능이 추가가 된 시계가 바로 자경루죠. 예지 씨,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네, 맨날 이렇게 바삐 오가기만 했는데 가까이서 세종대왕님 뵈니까 좀 남다른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자, 이제 마지막 장소를 왔는데 또 뭐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민주로드를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세종대왕과 민주주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조선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여론조사를 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론조사는요? 네. 조선시대. 네. 돌발주면 빠르게 볼게요. 네. 현대 모든 정부들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정책이 있습니다. 무슨 정책일까요? 그래도 관련된 세금, 조세. 그렇죠. 조세. 세종대왕도 이때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대화와 토론이잖아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과 수년간에 걸쳐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그 법을 적용받는 거는 조선의 백성들이잖아요. 직접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 법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일일이 돌아다니며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개월에 걸쳐서 무려 17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찬성이 57%, 반대가 43%. 찬성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또 토론을 해요.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행을 할 때 가장 창성률이 높았던 경상도와 전라도만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한 점을 취합을 해서 전국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법이 결국 처음 시작부터 시행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려요. 15년?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공법제도가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종대왕을 애민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조선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종대왕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네. 네, 한글을 만들고 농업을 발달시키고 또 과학의 발전이 이뤄졌던 세종대왕의 모든 업적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을 때 항상 1위로 꼽히시는 분이 세종대왕이신 거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라 그래서 애민군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셨던 세종대왕님이시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민주주의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 배우 전예지였습니다. Three, two, one. 우리나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는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이렇게 긴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 등은 기후 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일으켰고,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를 야기하고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